스위스 취리히 금융연구소에서 15년간 세계 금융을 연구해온 다니엘 슈트라우스. 그는 단 한 번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한국으로 사례를 연구하고 오라는 지시가 떨어졌죠.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까지 가서 사례를 연구해야 되나? 금융의 중심은 유럽인인데 말이야. 하지만 한국에 발을 내디딘 순간 그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 3일 만에 그는 기존 연구 보고서를 폐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슈트라우스라고 합니다. 저는 생갈렌 대학교 경제학 및 경영학 특화대학인 생갈렌 대학교를 졸업하고 스위스 취리히 금융연구소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20년 넘게 일하고 있죠. 제가 졸업한 생갈렌 대학교는 유럽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비즈니스 스쿨 중 하나로 세계적인 투자은행 및 컨설팅 회사들이 졸업생을 적극적으로 스카우트하는 학교입니다. 그곳에서 석사과정까지 마치고 금융 연구 분야에서 연구를 수십 년간 한 덕분에 제게 유럽 금융 시장을 분석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취리히 금융가에서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연구소 원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마르쿠스 원장은 늘 그렇듯 창가에 서서 알프스 산맥을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들어가자 마르쿠스 원장은 아시아 금융시장 분석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저는 일본과 싱가포르 위주로 상세한 분석을 마쳤다고 설명했죠. 두 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이면서도 혁신적이라는 평가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마르쿠스 원장이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되고 있냐는 것이었죠. 저는 한국에 대해서는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고 솔직히 답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제 관심 대상이 아니었으니까요. 왜지? 마르쿠스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제 생각을 밝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IT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금융업에서는 아직 선진국 수준을 따라오기 힘든 나라라고 판단했죠. 마르쿠스 원장은 제 대답을 듣고 책상으로 돌아와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최근 한국의 핀테크 혁신 속도가 놀랍다는 내용의 보고서였죠. 원장은 제가 너무 유럽 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보고서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금융의 본질은 안정성과 신뢰인데 그런 면에서 스위스를 따라올 나라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 원장은 한숨을 쉰 후 저에게 특별 임무를 주었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 서울로 가서 직접 그들의 핀테크 시스템, 특히 금융혁신 부분을 조사해 오라는 것이었죠. 저는 이 지시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럽중앙은행 보고서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장은 그 업무를 리처드에게 맡겼다며 제게는 한국에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짜증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마침 동료 리처드 바우어와 마주쳤는데 그는 제 표정을 보고 비웃음을 지었죠. 제가 한국 출장 소식을 전하자 리처드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는 한국은 서구 금융 시스템의 아류일 뿐이라고 단정지었죠. 저도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둘 다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스위스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다고 확신했던 것이죠. 짜증을 내며 한국행 항공권을 예약하는 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출장이 단순히 시간 낭비가 아니길 바랐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스위스가 배울 것은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짐을 챙겨 취리히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는 12시간이나 걸린다니 생각만 해도 지치는 일이었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빨리 다녀와서 제 진짜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저는 이 여행이 그저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했습니다.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스위스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직 수십 년은 더 필요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일단 입국 절차부터 밟아야 했죠. 유럽의 공항에서는 입국 심사에 보통 30분 이상 걸리는 것이 일상입니다. 오늘도 그런 지루한 시간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인천공항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서자 자동화된 게이트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죠. 안내 직원이 저를 자동 입국 심사대로 안내했습니다. 여권을 기계에 대고 지문을 스캔하고 안면 인식 카메라를 바라보는 것까지 모든 과정이 단 10초 만에 끝났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취리히 공항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스위스는 금융 강국이지만 이런 자동화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다음으로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공항 내 은행 창구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국인 여행자가 제게 말을 건넸죠. 그는 앱을 사용하면 환전이 더 편리하고 환율도 더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금융 거래의 앱을 사용한다는 개념이 아직 낯설었거든요. 호기심에 그가 추천한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놀랍게도 계좌 정보를 입력하자마자 실시간 환율로 원화가 계좌에 입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즉각적인 처리 속도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은행을 통한 환전이 기본이고 이렇게 빠른 서비스는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커피가 마시고 싶어 공항 내 카페로 향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지갑에서 스위스 프랑을 꺼냈죠. 그런데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현금 결제를 받지 않아요. 카드나 모바일 페이로 결제해 주셔야 합니다. 순간 당혹스러웠습니다. 세계 최고의 금융 국가인 스위스에서도 현금은 여전히 중요한 결제 수단인데 여기서는 거부당했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를 꺼내 결제했습니다. 카드를 내밀며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금을 거부하는 카페라니 스위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공항 철도에 탑승하면서 리처드에게 이 경험을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제가 경험한 놀라운 자동화 시스템과 현금 없는 결제 문화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죠. 그의 답장은 곧바로 왔습니다. 리처드는 한국은 아직 국제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이 없고 그저 시내에서만 일부 상점들만 그럴 거라는 답장이었죠. 리처드의 메시지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금융의 핵심은 효율성과 편리함 아닌가?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분명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열차 안에서 주변 승객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죠. 특히 눈에 띈 것은 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몇 번의 터치만으로 수백만 원의 주식을 사고 팔고 있었죠. 스위스에서는 아직도 주식 거래에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데 말입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르쿠스 원장이 저를 한국에 보낸 이유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 자존심은 쉽게 한국의 시스템을 인정하지 못하게 했죠. 단지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금융의 본질은 여전히 스위스가 앞서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에 도착한 저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피로가 쌓였지만 먼저 체크인부터 해야 했죠. 로비에는 전통적인 프런트 데스크 대신 키오스크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예약 번호를 입력하자 제 정보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지문 인식 후 객실 키가 자동으로 발급되었죠. 스위스의 호텔에서는 아직도 체크인의 종이 서류와 직원의 확인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한국인 안내원이 다가와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저는 결제 과정이 궁금해 물어봤죠.
안내원의 설명에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결제는 AI가 분석해서 자동 승인됩니다. 고객님의 카드는 이미 처리되었고 체크아웃 때 자동으로 정산됩니다. AI가 금융 결제를 처리한다고요? 스위스에서는 금융 거래에 사람의 판단이 필수라고 믿어왔습니다. 기계에 맡긴다는 개념 자체가 저에게는 불안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이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금융연구소를 방문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티켓을 사려고 했지만 역무원은 스마트폰 앱으로 구매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앱을 다운로드하고 카드 정보를 입력하자 즉시 모바일 티켓이 발급되었습니다.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죠. 스위스의 교통 시스템도 발달했다고 자부했는데 이 편리함은 분명 인정할 만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인터넷이 끊김없이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터널 속에서도 메일을 확인하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죠.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된다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경험을 리처드에게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그의 답장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리처드는 편리해 보일지만 보안 측면에서는 스위스처럼 전통적인 시스템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과시일까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시스템이 놀랍도록 실용적이었습니다.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듯했죠. 스위스의 금융 시스템이 안전하고 견고하다면 한국의 시스템은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금융연구소로 향하는 길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만약 스위스가 안전성만 고집하다가 이런 효율성과 편리함을 놓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세계 금융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면? 처음으로 마르쿠스 원장이 저를 한국에 보낸 진짜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에 도착한 저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피로가 쌓였지만 먼저 체크인부터 해야 했죠. 로비에는 전통적인 프런트 데스크 대신 키오스크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예약 번호를 입력하자 제 정보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지문 인식 후 객실 키가 자동으로 발급되었죠. 스위스의 호텔에서는 아직도 체크인의 종이 서류와 직원의 확인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한국인 안내원이 다가와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저는 결제 과정이 궁금해 물어봤죠. 안내원의 설명에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결제는 예약할 때 등록한 카드를 통해서 자동 승인됩니다. 고객님의 카드는 이미 처리되었고 체크아웃 때 자동으로 정산됩니다. 자동으로 금융 결제를 처리한다고요? 스위스에서는 금융 거래에 사람의 판단이 필수라고 믿어왔습니다. 기계에 맡긴다는 개념 자체가 저에게는 불안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이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금융연구소를 방문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려 했지만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어떤지 궁금하여 지하철을 타기로 했죠. 종이 티켓을 사려고 했지만 역무원은 스마트폰 앱으로 모바일 교통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앱을 다운로드하고 카드 정보를 입력하자 즉시 모바일 교통카드가 발급되었고 스마트폰을 리더기에 대기만 하면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죠. 스위스의 교통 시스템도 발달했다고 자부했는데 이 편리함은 분명 인정할 만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인터넷이 끊김없이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터널 속에서도 메일을 확인하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죠.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된다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경험을 리처드에게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그의 답장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리처드는 효율적일 수는 있으나 보안 측면에서는 스위스처럼 전통적인 시스템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과시일까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시스템이 놀랍도록 실용적이었습니다.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듯했죠. 스위스의 금융 시스템이 안전하고 견고하다면 한국의 시스템은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금융연구소로 향하는 길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만약 스위스가 안전성만 고집하다가 이런 효율성과 편리함을 놓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세계 금융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면? 처음으로 마르쿠스 원장이 저를 한국에 보낸 진짜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한국금융정보연구소 건물 앞에 섰습니다. 현대적인 유리 외벽의 건물은 취리히의 금융가 건물들과 비슷해 보였죠. 로비에 들어서자 젊은 여성 연구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자신을 박지현 연구원이라고 소개한 그녀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지하철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저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견학을 시작했습니다. 박 연구원은 저를 대형 모니터가 가득한 분석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러 연구원들이 실시간으로 흘러가는 데이터를 지켜보고 있었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앙의 대형 스크린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AI 금융 분석 시스템입니다. 실시간으로 전 세계 주식 시장을 분석하고 투자 예측을 내놓죠.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지난 3년간 99%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스위스의 최첨단 금융 시스템도 85% 정도의 정확도가 한계였는데 말입니다. 본능적으로 의심이 들었지만 화면에 표시된 과거 예측 기록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스위스 은행에서도 불가능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박 연구원은 제게 분석 시스템의 중요 알고리즘을 간략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변수를 동시에 분석하고 과거 패턴을 학습해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전통적인 금융 분석가로서 이런 방식에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직관과 경험이 중요하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잠시 휴식 시간에 리처드에게 제가 본 것을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리처드는 AI 금융 분석은 신뢰할 수 없으며 금융은 사람이 직접 분석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방금 본 시스템의 정확도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박 연구원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기업들이 AI 금융 시스템을 도입해 성공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신한금융 등 주요 금융사들도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죠. 증거를 요구하자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실제 운용 사례와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치는 명확했고 결과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가벼운 충격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신봉해온 금융 이론이 흔들리는 것 같았죠. 스위스의 금융 시스템이 안전하고 견고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혁신 측면에서는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들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금융정보연구소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이후 저는 금융대표단의 안내로 한국의 대형은행 본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은행 외관은 취리히의 스위스 국립은행과 비슷하게 웅장했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통적인 카운터와 창구 대신 첨단 기술로 가득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죠.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로봇 은행원이었습니다.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고객을 맞이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안내하고 있었죠. 어색한 움직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대화와 표정으로 고객과 소통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유럽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군요. 저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스위스 은행에서는 여전히 사람 은행원이 직접 고객을 응대하는 것이 신뢰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로봇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은행 관계자는 로봇 은행원은 고객이 원하는 업무를 선택하면 거기에 맞는 창구의 번호표를 발급받도록 도와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로봇 은행원에게 다가가 원하는 업무를 선택했습니다. 로봇은 즉시 알맞는 번호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스위스 은행은 업무별로 창구가 분화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고 은행을 방문하면 기본적으로 일시간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한 직원의 일처리 성향 차이에 따라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데 최소 몇십 분 이상 걸리기도 했죠. 한국의의 정확하고 빠른 응대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견학을 마친 후 호텔로 돌아와 저는 리처드에게 오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리처드는 기술이 전부가 아니며 한국은 아직 국제금융의 중심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죠. 스위스의 전통과 역사,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물론 리처드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금융의 본질은 신뢰이고 스위스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는 중요한 자산이었죠. 그러나 이틀간 한국에서 본 AI와 로봇 기술의 실용성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갖지 못한 효율성과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식사를 하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스위스가 이런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금융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세 번째 날, 저는 한국의 대형 증권사를 방문했습니다. 전날 은행에서 경험한 로봇 은행원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지만 오늘은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증권사 로비는 대형 디지털 스크린으로 가득했고 실시간 주가 정보가 화려한 그래픽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안내를 맡은 김 부장은 저를 이곳의 핵심 시스템인 AI 자동 투자 플랫폼으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통합 관제실 같은 공간에는 몇 명의 직원만이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전 세계 금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직접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평소 사용하는 스위스 금융 모델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한국의 AI 시스템과 비교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자 결과를 시뮬레이션한 것이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AI 시스템이 제시한 투자 전략이 스위스 모델보다 평균 17%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에 더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주었죠. 데이터를 여러 번 확인했지만 오류는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다. 이 나라가 금융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어. 제 중얼거림을 들은 김 부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 시스템이 이미 수천 명의 개인 투자자와 수백 개의 기관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사용자 만족도가 98%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서비스가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오늘의 경험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은 분명 금융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AI가 분석하고 로봇이 서비스하고 모바일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세상. 이것이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스위스 금융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금융 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었고 우리 스위스는 그들로부터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르쿠스 원장에게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지 명확해졌습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호텔 객실에서 저는 노트북을 켜고 마르쿠스 원장에게 제출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시도했지만
타이핑하는 손가락이 자꾸 멈추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지난 나흘간 경험한 충격적인 장면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위스에서 출발하기 전 저는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그저 화려한 쇼윈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핀테크는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라 실용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진정한 혁신이었죠. 보고서 초안을 모두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썼습니다. 이번에는 솔직한 마음을 담아 한국 금융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했습니다. AI 기반 분석, 로봇 은행원, 모바일 결제, 자동 투자 시스템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스위스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타이핑을 멈추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발견에 대한 흥분도 느껴졌습니다. 금융 전문가로서 항상 객관적 진실을 추구해왔기에 이제는 그 진실을 인정할 때였습니다. 보고서를 거의 완성했을 무렵 리처드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제가 작성 중인 보고서 초안을 이메일로 받았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유럽 금융의 본질을 잊었다고, 단기적인 기술 발전에 현혹되었다고 주장했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본질을 잊은 건 너야. 한국은 이미 우리가 따라잡아야 할 수준에 도달했다. 리처드의 반박을 들으며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스위스 금융이 50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혁신을 거부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한국이 스위스를 앞서간 이유는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과감하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인 것이죠. 통화를 마치고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결론 부분에는 스위스 금융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안정성과 신뢰라는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되 한국의 디지털 혁신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짐을 싸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제 금융 철학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취리히로 돌아가면 마르쿠스 원장에게 진심을 담아 보고할 것입니다. 한국의 핀테크 혁신은 세계 금융의 미래를 보여주는 창이며 스위스도 이제 변화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서울 하늘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인 이 경험이 앞으로의 제 금융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취리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스위스의 차갑고 맑은 공기가 저를 반겼죠. 집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도 잠시, 제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연구소로 향하는 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취리히의 고전적인 건물들과 금융가의 모습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죠.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제 사무실로 직행했습니다. 출장 전에 작성해둔 보고서 초안을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은 아직 금융 선진국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문장에 저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편협했는지 스스로 부끄러워졌죠. 서둘러 컴퓨터를 켰습니다. 기존 보고서를 모두 삭제하고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을 강렬하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신흥 경제국이 아니다. 이들은 이미 금융의 미래를 주도하고 있다. 이어서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AI 기반 금융 분석 시스템, 로봇 은행원, 현금 없는 결제 문화, 모바일 금융 앱의 편리함까지. 특히 AI 자동 투자 시스템이 스위스 모델보다 17%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마르쿠스 원장에게 제출할 이 보고서는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가 될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동료들이 제 한국 출장에 대해 물었습니다. 리처드도 그 자리에 있었죠. 그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자 동료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안은 어떻게 유지하는 거지? 한스가 의구심을 표현했습니다. 마틴은 머리를 가로저으며 물었습니다. AI가 금융 결정을 내린다고? 그게 과연 안전할까? 리처드는 비웃듯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니까 그런 시스템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유럽의 복잡한 금융 네트워크에서는 불가능할 거야. 동료들의 의심에 저는 진심을 담아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들도 한국에 가봐야 해.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곧 뒤처지게 될 거야. 오후에 마르쿠스 원장이 저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를 이미 읽었던 것 같았습니다. 원장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빛에서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을 방문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직접 경험해야만 진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요. 일주일 후, 저는 제네바에서 열린 유럽 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연사로 나선 저는 한국의 핀테크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데이터와 사례를 제시하자 점차 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발표 마지막에 저는 강조했습니다. 유럽 금융계는 한국의 핀테크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배워야 하며 전통과 혁신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여러 금융기관에서 한국의 핀테크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금융의 미래가 변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스위스가 수백 년 동안 쌓아온 금융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려면 이제는 한국과 같은 혁신적인 나라로부터 배워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사연을 읽어봤습니다. 유럽 금융업계를 이끌어온 스위스조차도 한국의 금융 기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서구가 기술을 선도하고 아시아가 따라간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 우리 한국인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지 않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